자, 제가 뭘 말을 하면 또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하냐.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왜 조용한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 그 너무 간단한 이야기고 몇 차례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조용한 이유를 했는데 그것도 새로 재방송을 좀 해야 됩니까? 김정은이 조용한 이유는요. 간단한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머릿속에 혼돈이 왔지요. 혼돈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카드를 던질 때 상대는 자신이 던진 카드에 따라서 종속 변수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군 했으면 멍군을 해야 되는데 장군 했는데 멍군이 아니라 판을 그냥 엎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판을 엎고 다시 트럼프가 자기 장기판을 체스판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장군을 불러버렸습니다. 네가 부른 장군에 내 멍군 안 한다는 거죠. 따라두면 바둑이나 장기는 지지요. 먼저 둔 사람한테. 따라두지 않고 이 장기판은 판이나 알부터 시작해서 룰도 내가 정하고 상금도 내가 정한다고 트럼프 판을 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 한국의 특사가 북한의 김정은과 쑥덕쑥덕하고 그리고 와서 또 청와대에서 쑥덕쑥덕해서 가공된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전하고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트럼프가 됐다 하고 45분 만에 기자회견 해라고 했다면 환한 불을 켜놓고 백악관 기자실에 백악관 대변인과 맥마스터 정도가 뒤에 서고 트럼프도 처음에 잠깐 서 있고 그래가지고 맥마스터가 설명하고 그래가 트럼프가 한마디 하고 정의용 서훈이 한마디 하는 식으로 진행됐을 건데 조명도 없는 뜰 앞에 너들끼리 해라고 문안만 적어주고 그래서 방송 조명으로 단상도 하나 없이 추운 겨울에 저녁에 지금 워싱턴 DC에 밤에 한 7시, 7시 반 되면요 대기 춥습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너들이 그렇게 엮어서 가져올 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의 국정원만 대단하고 북한하고 구멍을 잘 파는 줄 아는데요. 미국의 CIA도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미국이 어찌 아느냐 또 그래요. 미국이 도감청 한국에 미국과 친한 사람이 많아서 누가 또 좀 헛소리를 하시더만요. 미국에 다 알려준다. 지금 한국에 미국과 친한 사람이 알려줄 만한 정보 중에 쓸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정의용이 기신제라서 외교의 달인이라서 웃기는 이야기.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정의용이 뭔 외교 달인입니까? 정의용은 문정인의 꼭두각시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도감청이나 그 CIA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했을 거고 이미 일본 언론에 수도 없이 북경에서 만났다. 평양으로 들어갔다.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 작업이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확 덮어버린 레바논 임종석 의혹에 대해서도 저 나중에 이제 다 까지면 저게 저렇게 덮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임종석이라면 시간 5분별로 UAE에서 레바논에 왜 가서 레바논에서 뭘 했는가를 다 공개하지 한국당의 김성태하고 MB UAE 의혹은 덮기로 그것만 덮어줬지 MB 안 갑니까? MB 의혹은 한 100개 되는데 UAE 의혹이 한 10개 된다 하면 10개 빼줬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순간 좋아했겠지요. 비겼다고 MB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도와줬다고 친이들이 90개가 남아있어서 그걸로 또 보내는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정권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 봐도 딱 짜놓은 유치한 12월 달부터 열심히 만났고 11월 달에 이미 어떻게 진행할 건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12월 달에 레바논부터 중국 방문 갔다 오자마자 한미 군사훈련 연기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 그 사이에 북경에서 수도 없이 실무자들이 만나서 김정은 신년사 이후 진행될 내용을 다 짜놓고
이걸 미국 CIA나 일본의 내각조사실이 일본의 국정원입니다. 거기서 다 알아가지고 한국이 지금 북한과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을 발표를 할 거고, 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붙일 거다. 이런 정도는 일본이 파악을 했죠. 다만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45분 만에 받고 이렇게 할 거는 일본이 몰랐고, 또 트럼프는 그 직후에 아베하고 통화를 해서 4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3일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내 계획은 이렇게 진행해 갈 거니까 당신 계획은 어떠냐고 둘이 또 입장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가 이 문제에서 틀어진 게 하나도 없이 두 나라의 정보기관의 기술만 하더라도 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회담 발표를 해서 또 2차 훈련 연기를 할 거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마치 비핵화로 들어오는 듯 하면서 대북 제재 전선을 와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시간을 벌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펜스하고 김여정하고 또 이방카하고 김영철이하고 만나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 지금 김정은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말이 지연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서 다급해진 쪽에서 일단 장기적 지연 교란 작전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툭 던졌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식으로 지금 장군 다시 불러버린 겁니다. 정은의 북한이 며칠 잠잠하더만은 북한의 노동신문이 대북 공세를 재개해서 약탈자의 흉계가 깔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고 하면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남조선 안보를 구실로 미제 침략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며 더 많은 인민의 혈세를 강탈해낼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과 날강도적 본성이 그대로 비친 약탈 협상이다. 참 북한 말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워낙 더티했어요.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소파 협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또 지금 그 협상이 시작될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다 북한 쇼에 눈이 팔려서 이거 하나마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친북, 종북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엎어라.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많이 받아가고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반미운동을 전개하라고 지금 이 북한의 노동신문이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남조선 민중들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조선반도의 평화인데 이 불청객인 미국 침략군이 이걸 위협하고 있다. 이제 종북들 보고 다시 반평화, 전쟁 찬성하는 미국 물러가라는 시위나 이런 거를 따뜻한 봄날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올해 4, 5월, 6월에 얼마나 많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이걸 북한 지령을 따라 길거리로 나와서 떠들어댈 건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편으로 남쪽에 있는 친북을 동원을 해서 남쪽에 지금 이 반전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협정 체계를 주장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여당이 되어가 세력이 많고 목사 신분이 중인이 다 뛰어들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이걸 이제 흔들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반해 보수라는 거는 거의 지금 망가져 가고 있으니까 대중의 여론을 대세화시키면서 한편으로 미국이 한국의 지금 국민 여론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바라고 북한이 흔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은식의 개방을 해야지 지금 핵을 없애고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식의 개방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 자체가 개방의 후유증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누가 보여주느냐?
여실히 보여준 게 있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노스트, 개혁 개방을 주장하면서 구소련 사회를 활짝 열어 제끼니까 그 희생양이 누가 됐죠? 고르바초프 자신이 된 겁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더니 고르바초프만 날아가 버리고 소련 연방이 해체돼 버렸죠. 자, 반면에 덩소팽이는 경제 발전을 하고 중국을 개방을 시키지만은 공산당의 주도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1989년입니까? 천안문 이 민주화 시위를 탱크로 다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건 뭐냐? 용납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느끼는 교훈은 후세인이나 가다피처럼 가지고 있는 걸 놓치면 또 고르바초프처럼 순진하게 저러면 다 날아간다. 죽거나 쫓겨난다.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고 내 식으로 이걸 갖고 와야 산다. 그럼 김정은이 생각하는 주도권의 핵심은 뭐겠어요? 핵폭탄이죠.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내 옆에 따라다닌다. 이걸 없애요? 안 없애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조용한 이유는 저것들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내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머리가 복잡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이용호 북한 외무상, 이거는 옛날에 이름이 이철이었어요. 스위스 대사를 했고요. 김정은이 스위스에 4년간 유학을 할 때 김정은 뒷바라지를 해준 공으로 지금 북한에 들어와서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대외 경제 사업을 이렇게 관장하다가 이제는 외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의 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지금 스웨덴을 방문을 하는데 스웨덴에서 지금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이 북한과 지금 수교 관계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북미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호가 스웨덴을 가는 이유는 지금 미국하고 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다시 원래의 입장을 조용히 견지한 채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건가를 갖다가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의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 아직 정식으로는 취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청문회 거치고 틸러슨이 3월 말까지는 어쨌든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다니까 미국은 그 장관이 바뀌는 게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업무는 하지 않지만 이름은 유지하고 있으니 지금 인사조회 들어가고 또 청문회 거치고 하면 이 4월 말 5월 초나 돼야 폼페이오가 이제 이 국무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국무부에 차관급 이상 10명 가운데 다 날아가고 2명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관을 데리고 폼페이오가 실질적으로 국무부를 취임은 안 해도 지휘를 하고 또 CIA도 내정자가 생겼는데 이 CIA 내정자도 자신이 지휘를 하면서 국무부와 CIA를 한 손에 쥐고 취임할 때까지 사실상 대북 협상에만 집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이자 충실한 우파이고 트럼프 대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의 이제 이 국무장관 취임 이후에 대북 외교 노선은 트럼프의 뜻 그대로 100%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CIA 국장으로 갈 때 이 사람이 하원의원을 4번에 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미국의 티파티 등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해서 또 그런 입장에서 공화당 내에서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를 선거 때도 지지를 해서 이는 정치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이 CIA 국장이 될 수 있느냐 했는데
그런 성격 때문에 CIA 국장에서 곧바로 지금 초고속 승진해서 국무장관까지 영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북한의 핵을 협상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북한을 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폼페이오 내정자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이야기를 했죠. 중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악몽이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핵은 중국이 받쳐주고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때려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디지 못한 상황에서 하라. 이래 될 건데 중국이 초반에는 입이 쫙 찢어졌지요. 며칠간은 지난 3월 8일 정의용 백악관 발표 이후에. 근데 중국 인상이 점점 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날라올 청구서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에다가 많은 요구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는 11일 폭스 TV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상 초유의 대북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북한이 대화하고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놈들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할 분담이지요. 트럼프는 꽃놀이패로 북한이 우리한테 협상을 해서 비핵화 하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환영이고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진짜 너네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케이고 너네가 또 이번에도 그러면서 장난을 치면 그때는 이제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밑에서 폼페이오는 이제 이번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리하고 중국이나 이 한국, 일본 등 사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북한에 들이밀 딱 청구서를 이 폼페이오가 쓰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 미국 11월 중간 선거에 바로메타라고 여겨지던 펜실바니아주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겨버렸습니다. 이 펜실바니아가 이 흔히 이야기하는 러스트 벨트의 동쪽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쪽에 펜실바니아가 뭐 끝으로 보면 필라델피아도 들어가고 이 동부 해안 쪽으로는 좀 사는 듯이 보이지만 내륙 쪽에 펜실바니아는 굉장히 세락한 농업 지역이거나 세락한 공업 도시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피츠버그라는 유명한 철강 도시, 우리가 뭐 어릴 때 피츠버그 하면 미국의 철강 도시의 대명사로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피츠버그가 있는 지역에서 하원 선거를 한 거예요. 펜실바니아에.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33살 먹은 코너 램이라는 후보가 627표 차로 0.2%로 지금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가 3,900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3,400장은 깼고 이제 남은 거는 500장밖에 없어서 부재자 투표를 갖고 뒤집을 수도 없다는 거죠. 표차가 627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 트럼프에게 20%를 더 던졌던 펜실바니아의 피츠버그 지역에서 민주당의 젊은 후보가 이 공화당의 주 의원을 4번을 지낸 노회한 정치인을 33살 정치 분내기가 꺾어버렸습니다. 램은 민주당의 노선과는 다른 중도 노선을 취하면서 상당히 우파적인 안까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9개월짜리 의원을 뽑는 거지만은 정치적인 의미는 러스트벨트의 상징적인 핵심 지역인 피츠버그에서 선거가 어떻게 나가는가에 따라서 11월 달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결정짓는 부분에서요. 트럼프가 지금 이름 부분 때문에 철강 관세를 하고 보복 관세를 하고 애를 굉장히 썼고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도 이 문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트럼프가 그래도 뭐 지금 11월 선거에서 이길 거다. 이런 막연한 낙관론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노회한 후보, 60살이 넘은 후보가 아들 뻘쯤 되는 민주당 후보한테 신인한테 져버렸어요. 자, 이 충격이 매우 크고 이거는 지난 12월 달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엘리베마주 상원 보궐선거에서 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엘리베마라는 게 미국 남부 지역의 침례교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흑인들도 좀 살지만은 백인 보수적인 지역이죠. 거기서도 져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30% 후반대에서 40%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것이 지금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남은 시간에 트럼프가 좀 잘해서 선거를 갖다가 대성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징조는 별로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철강 관세에 반대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을 날려버리고 또 엊그제 틸러슨 국무장관을 날려버렸는데, 게리 콘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틸러슨도 세계적인 석유 회사의 CEO지 않았습니까? 엑손 모빌이에요. 뭐 제일 큰 석유 회사죠. 트럼프가 초갑부들로 내각을 구성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원한다 하고 그들이 매우 훌륭하게 자신의 수입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다 넣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백인 가난한 밑바닥 노동자층의 열렬한 표를 받으면서 됐는데 첫 내각에서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자신하고의 정체성이 맞는가? 물론 자기도 돈 많은 사람이지만은 주장하던 어떤 이데올로기와 맞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들을 다 정리해 버림으로써 이제는 자기 색깔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게리 콘이나 틸러슨이나 다 공화당의 주류 진영이 트럼프에게 집어넣은 사람들입니다. 틸러슨은 부시 때 국방장관을 했던 게이츠나 또 콘돌리사 라이스 같은 사람들이 공화당 주류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넣었다고 하고, 또 게리 콘 또한 공화당의 뿌리를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 인맥을 통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는 것은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자신의 라인을 경제 분야나 안보 분야에서 싹 깔고 자기 색깔대로 몇 달을 휘둘러서 11월 선거에서 자기 칼날을 미국 국민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거 승리를 통해서 재선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번 게리 콘과 틸러슨의 교체는 일종의 트럼프식의 숙청이고, 그리고 그가 새로 꾸려갈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입맛과 색깔에 맞는 사람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 트럼프는 북한 문제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부수가 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카드라고 보고 자기식으로 성부수를 걸은 겁니다. 김정은은 여기에 굉장히 지금 다음 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